그런데 그 부채 위기가 어디서 터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일단은 미국은 아니라 봅니다. 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에서 쉽게 수요 감소를 촉발하는 타입의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은 40주간의 시황 일주 시리즈 2주차인데요. 1주차 서편에서 소개했듯이 40주간 시황 일주 시리즈는 총 4개 코너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5가지 그런 뉴스나 주간지 등에서 읽어볼 만한 기사 다루기. 두 번째 코너는 경제지표와 연준을 다루기. 세 번째 코너는 여러 자산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거. 네 번째 코너는 상승비와 하락비의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서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년 동안 그 시장과 시황 분석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시리즈 초반부터 4개 코너 전부를 한 번에 매주 시작하진 못하고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천천히 워밍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편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서편에서 저는 확률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실전적인 관점에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적 사고라는 개념을 투자에 실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흔히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확률적 우위의 개념은 우선 적정 가치를 얼마나 잘 추정하는지, 그리고 안전 마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걸 통해서 적정 가치가 10만 원인 주식을 7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그만큼의 엣지를 확보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중장기 주식 투자 말고 조금 더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확률적 우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보다 적정 가치가 높은, 즉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아야 했죠. 이걸 가격의 관점이 아니라 확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시장 가격이 7만 원인데 적정 가치가 10만 원이다. 이런 관점 말고 지금 시장 가격이 7만 원일 때 앞으로 1년 후에 이 주식이 10만 원 이상으로 갈 확률이 몇 %일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생각하는 확률보다 내가 추정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면 그 주식을 매수해도 되겠죠. 초과 수익이라는 것은 시장이 틀렸을 때 발생합니다. 지수 추정하는 패시브 투자가 아니라 초과 수익을 내려고 액티브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생각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생각, 현재 가격이 7만 원이면 그게 시장이 생각하는 가격이죠. 근데 내가 계산한 가치가 10만 원이고 실제로 시장이 틀렸다면 그 차이에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걸 아까 전에 확률적 관점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이 생각하는 1년 후에 10만 원으로 갈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인데 내가 볼 때 그 확률이 최소한 30-40%는 된다고 한다면 그걸 또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아니 시장이 생각하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1년 후에 10만 원 이상으로 갈 확률이 몇 %인지 어떻게 아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됩니다. 1년 후 만기하고 행사 가격이 10만 원인 콜옵션의 가격을 보면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내재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온 그런 트레이딩의 근간은 이렇게 옵션 시장에서 계산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확률과 괴리가 있을 때 이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컨텐츠는 옵션 강의도 아니고 트레이딩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황 분석 컨텐츠의 문맥에서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며칠 전에 FOMC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FOMC는 금융위기 이후로 매크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FOMC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을 내놓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느냐? 0.5% 인상할 확률은 몇 %고 0.25% 인상할 확률은 몇 %고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오늘 그것을 조금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자,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한 컨센서스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애플 가격이 현재 $150인데 실제로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그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평형을 이루는 레벨이 $150라는 거겠죠. 옵션 시장에서는 미래의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인 내재 변동성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FOMC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는 Fed Fund Futures라는 그런 선물 시장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Fed Funds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Fed Fund는 상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는 초과 지급 준비금입니다. 그리고 당장 자금이 필요한 다른 금융기관들에 빌려줄 수 있죠.
보통 오버나잇으로, 그러니까 하루짜리 대출로 빌려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Fed Funds Rate은 간단히 생각해서 상업은행들이 상호 간에 1일짜리 대출을 해줄 때의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 연준 중에서 뉴욕 연준이 이 거래 데이터를 취합하고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해서 Effective Fed Funds Rate, EFFR이라고 하는 숫자로 매일 발표를 합니다. 구글에 간단히 EFFR 쳐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금리가 나오죠. 자, 그럼 Fed Funds Future는 당연히 지금 이 EFFR, 이 숫자에 기반한 선물 계약이에요. IMM 인덱스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그거는 간단히 말해서 금리 숫자로 1%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100에서 금리를 뺀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2%면 선물 가격은 98이고 금리가 5면은 선물은 95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 지금 94.95니까 5.0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제 다달이 있는데요. 각 월의 최종 선물 가격은 그 월의 EFFR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 선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EFFR의 평균으로 최종 만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0월 1일에 그런 세틀먼트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2년 9월 30일까지 평균이 3%였어요. 그러면은 선물의 최종 가격은 97로 끝이 나겠죠? 그 말은 그 전에 이제 이 9월 선물을 97보다 높은 가격에서 숏한 사람 혹은 97보다 낮은 가격에서 롱한 사람은 돈을 벌고 그 반대는 돈을 잃는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숫자는 지금 이 월의 평균 EFFR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매수 매도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컨센서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가격에서 의미를 읽어낼까요? 우선은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이트를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 Fed Watch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 들어가시면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기 링크를 이 방법론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자세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앞으로 있을 FOMC 미팅이 있습니다. 맥북에서 보니까 표기가 좀 애매한데 맨 마지막 두 글자가 이제 연도, 그러니까 23년도 3월 22일 FOMC, 요건 23년도 5월 3일, 23년도 6월 14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을 클릭하시면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인상 확률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2일 FOMC, 그러니까 다음 달 FOMC를 보죠. 현재 2월에 인상을 해서 지금 레인지가 4.5%에서 4.75%죠. 요 레인지인 상태고요. 3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지금 레인지랑 똑같을 확률은 2.6%로 보고 있고 0.25% 인상할 확률은 97.4%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거의 0.25% 인상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시장 분석 시리즈 컨텐츠 준비할 때는 지금 요게 17.3%였고 요게 82.7%였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고용 넘버가 엄청 좋게 나오면서 지금 0.25%는 확실하다 이렇게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더 미래를 볼까요? 9월 20일을 한번 보죠. 그럼 9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8.6%, 한 단계 이제 인상할 확률은 34.8%, 두 단계는 43.7%, 세 번 더 인상할 확률은 12.5% 이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며칠 전에 2월달 FOMC 때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여기 왼쪽에 히스토리컬을 클릭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클릭하시고 이제 2월 1일자 FOMC를 클릭해보죠. 그럼 시장 참여자들이 약 1년 전부터 쭉 2023년 2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쭉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딱 봤을 때 1.75에서 2%가 가장 유력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인상할 줄 시장 참여자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의 기대값도 올라가죠. 참고로 지금 이게 총 합이 100%로 이제 누적되는 그래프라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말 정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퍼센티지가 자세히 뜨는데 12월 1일 정도 보시면 현재 지금 4.5에서 4.75를 예상하는 참가자들이 49.4% 과반수 정도 됐고요. 과반수가 딱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4.75에서 5%가 42.58, 그 다음 5%에서 5.25%가 8.02%,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페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경제 지표도 나오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4.5%가 거의 90% 확률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100%로 거의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마지막에 그렇게 쇼크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앨런 그린스펀 의장 이후로 계속해서 버냉키나 지금 파월이나 전부 다 페드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가이던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FOMC 날 가까워질수록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점점 꽤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금리 결과가 나온다면은 시장이 엄청 크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닷플랫, 요거 계산해 놓은 것도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닷플랫은 연준위원들이 생각한 금리를 이제 점도표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19명의 연준위원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늘색이 이제 중앙값입니다. 미디안 수치고요. 빨간색이 뭐냐? 빨간색이 이 Fed Fund Future 선물 시장에서 생각하는 유력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의 경우에 연준위원들은 5%에서 5.25%대가 유력하다 생각하는데 시장은 거기까지 못 올려. 지금 4.5%. 여기서 지금 2월 FOMC 결정 요 상황에서 더 이상 못 올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2024년의 경우에는 연준위원들은 4%에서 4.25%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보다 1%나 낮은 3%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왼쪽에 probabilities 클릭하면은 일목요연하게 내재 확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5에서 4.75 밴드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여름과 가을 정도까지는 한두 번의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 근데 연말에는 이제 현재 수준이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가을 지나가면은 조금씩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2023년의 화두는 크레딧 리스크, 부도 리스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자신감이 보인다. 주식을 투자할 때 겪는 리스크는 다양합니다.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이자율 리스크 등등 다양한데 오랫동안 저희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크레딧 리스크죠. 아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억에 크게 남는 부도 사태는 리만 사태 정도일 겁니다. 최근에 그런 헝다그룹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리 임팩트는 없었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 회사가 파산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양적 완화에 제로 금리에 유동성은 넘쳐나고 정말 회사가 마음먹고 파산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물론 파산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도 크고 작은 파산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정돈된 상태에서 재기를 위한 파산 신청이거나 그렇게 시스테믹 리스크까지는 가지는 않는 파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연명하는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 많이 양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점도표대로 혹은 그보다는 조금 낮게 Fed Fund Future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현행 금리 수준 혹은 5%대의 수준이 1년 이상 유지된다면 시스템에 중대한 리스크를 가져오는 부채 위기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채 위기가 어디서 터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일단은 미국은 아니라 봅니다. 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에서 쉽게 수요 감소를 촉발하는 타입의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너무 강합니다. 트럼프 시기부터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선회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또 반도체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산업적 역량을 다시 미국에서 부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있죠. 2020년에 3천만 명이 은퇴했고요. 2030년까지 7,500만 명이 은퇴 예정입니다. 이런 컨텍스트에서 금리 인상을 해도 실업률이 급격히 오르고 수요가 급감해서 디플레가 온다거나 그런 사태는 저는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좀 와도
미국은 연착륙을 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 인플레와 경기가 꺾이는 걸 보고 나서 금리를 인하해도 파멸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전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규제를 통해서 굉장히 건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시스테믹 리스크가 미국에서 터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세계는 어떤가요? 일본,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베네수엘라 다음 가는 국가인데 금리 인상 못 버텨냅니다. 유럽은 이미 답이 없죠. 예전부터 골골대고 있고 중국은 부채 문제 심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지 오래고요. 또 미국과는 노동시장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지금 일자리는 많은데 빠르게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죠. 반면에 중국은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800만 이상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해도 경기 침체를 전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고금리 속에서 유럽, 일본, 중국 중 하나가 먼저 터지고 나서 거기서 이득을 볼 만큼 본 후에 다시 완화적으로 돌아서도 미국 국내에서는 조금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그런 연착륙을 할 자신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크레딧 리스크, 부도 리스크는 미국이 아니라 주변부부터 터지겠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는 기간에 커다란 그런 위기가 터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는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전의 위기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을 보면 금리 인상 피크를 찍고 반년에서 1년 후에 큰 침체가 옵니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자체는 199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 6월이 돼서야 금리 인상이 끝났고요. 6.5%에서 이제 금리 피크를 찍고 거기서부터 4, 5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2년 정도 후인 2002년 9월에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사례도 보면 금리 인상을 2004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06년 8월에 5.25%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2년 후에 금융위기가 터지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즉각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높아진 채로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있어야 위기로 터지겠죠. 지금의 금리 인상도 만약에 이번 3월 정도가 피크라고 한다면은 빠르면 여름, 느리면 내년 정도 부도 리스크가 가시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음 달 3, 4월 정도부터 건설업 쪽은 조금 부도나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정부, 한국은행, 연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나리오가 달라지겠죠. 결국 지금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 이번 2023년 상반기 화두는 첫 번째는 연준이 정말 금리 인상 기조를 끝내고 나서도 2023년 내내 유지할 것인가. 그게 일단 첫 번째 의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유지하지 않을까. 정말 시스테믹 리스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지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지해서 높은 금리에서 오는 부담이 실물 경제에 가중되기 시작할 때 누가 먼저 터질 것인가. 그게 두 번째로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게 터지면 미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과연 금리 인상을 높은 금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건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누가 터질 것인가. 세 번째는 미국이 거기서 얻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주식시장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겠죠? 일단 참고로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작년 내내 썼지만 현금이랑 골드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골드도 다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피크에서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FOMC 다 보고 여기 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에 작년에 계속 업데이트를 했지만 평단가는 1700 초중반대고 꽤 장기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 FOMC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풀어보자면 제가 이제 금융상품 도구함 시리즈에서 골드는 실질금리와 역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FOMC 보면서 저는 이제 조금 확신이 든 거는 연준이 실질금리를 앞으로 상당히 플러스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확신이 좀 섰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내려오는데 금리는 높게 유지를 하면 실질금리는 점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금리와 골드는 거의 R 스퀘어가 80% 정도로
서로 그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골드를 지금 청산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는 법인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시황 분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개인 포지션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뭐 저는 개별 주식은 당연히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시황 분석을 할 때 이런 자산군들 그런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개인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은 좀 편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지금 다 하고 깔끔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골드 포지션 제가 커뮤니티에 작년부터 계속 언급을 했던 포지션이라서 오늘부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시장에 대한 제 시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달러의 강세가 생각보다 탄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환율이 뭐 1200 초중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 이상 내려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뭐 환율의 세계는 워낙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라서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달러 강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누그러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저는 뷰는 없습니다. 여기서 쭉 더 갈지 아니면은 다시 바닥을 다지거나 하락할지 시황 복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애매하고 잘 모를 땐 애지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급할 건 없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부가 터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지션을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보니까 뭐 정기예금이나 달러 정기예금도 이자를 5%씩 주는데 저는 그냥 정기예금 넣어놓고 느긋하게 기다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요런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그런 시황 분석 요런 부분은 제가 차츰차츰 더 캐치업을 하면서 상승 뷰, 하락 뷰를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점점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제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늘 40주간의 시황 일주 시리즈 2주차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4개 코너를 다 진행하기보다는 제가 시황을 조금 따라잡는 동안 드는 생각들을 주저리 말하긴 했는데 아직 캐치업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조금 토픽을 잡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약속드렸던 투자 입문서가 드디어 세상에 나와서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월가제의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이 제목인데 예약 구매를 하시면 친필 사인본이 증정되고요. 대략적으로 내용은 월가제 시즌 1에서 제가 가장 엑기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모으고 거기에 좀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5가지 투자 전략을 다루고 뭔가 그냥 대중적으로 한번 보고 말 책이라기보다는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무게감이 있는 책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대로 이 책에 대한 제 인쇄 100%는 제가 전부 그 인증을 하고 그 출판사 무슨 포탈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인쇄를 인증을 하고 대학생, 취준생, 중장년층 재교육 장학금으로 요거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요 장학금 부분도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서 공지를 드리고 장학금 신청을 유튜브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